전국이 영하 9도에서 영상 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6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강원 영동과 영남 해안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산불이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창진이었습니다. 일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특집 KBS 일라디오 저녁. 안녕하세요. 특집 KBS 일라디오 저녁 진행자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내년 총선에서는 개표 사무원분들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개표, 수작업 개표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자개표기가 투표지를 제대로 분류하지 못해서 이 부정선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인데요. 국민의 투표권 행사가 그만큼 신성하고 중요하다는 건데 정작 정치권은 특검법 줄다리기에 선거제 개편과 선거구 획정 작업도 뒷전입니다. 국민의힘 사령탑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했고 민주당은 통합과 결별의 기로에 섰습니다. 총선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정치권 현안 얘기 자세히 나눠봅니다. 첫 곡 듣겠습니다. 치즈와 10cm가 부릅니다. 빈칸에게. 아무 대답 없는 아무 소리도 없는 이제는 다 떠내려간 마음을 가만두네. 추워 담아봐도 너는 여전할 테니까 나의 빈칸을 비워줄게. 네가 다시 스며올 수 있게 나의 빈칸을 가만둘래. 텅 비어버릴래. 네가 없으면 네가 없으면 아름다웠나 봐. 내게 아슬아슬했던 그 모든 게 잔인하게 매일 밤 날 조여와도 아무 말도 못하네. 마음을 닫아봐도 나는 여전할 테니까 나의 빈칸을 비워둘게. 네가 다시 스며올 수 있게 나의 빈칸을 가만둘래. 텅 비어버릴래. 네가 없으면 네가 없으면 기억을 걷다 보면 만날 수 있을까. 어떤 형태라도 내게 다시 꼭 돌아와 줄래. 나의 빈칸을 비워둘게. 네가 다시 스며올 수 있게 나의 빈칸을 가만둘래. 텅 비어버릴래. 나의 빈칸을 비워둘게. 네가 다시 스며올 수 있게 나의 빈칸을 가만둘래. 텅 비어
뉴스 브리핑입니다. 뉴스 브리핑 맡아주실 이연경 뉴스캐스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제는 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 이렇게 안 부르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가 아직 비대위원까지는 구성은 안 됐지만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오늘 임명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네. 온라인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임명안을 통과를 시켰는데요. 투표에서 전국위원 제적 824명 중에서 650명이 참여해서 찬성 627명, 반대가 23명이었습니다. 네. 비대위 설치 안건은 찬성 641명에 반대 9명으로 가결이 됐는데요. 네. 취임식과 함께 공식 업무에 이제 들어간 거죠. 이제 중요한 건 비대위원 인선을 언제쯤 할 것인가라는 건데요. 29일 비대위를 정식적으로 출범을 시킬 계획입니다. 네. 비대위원 중에 15명인데 예, 예. 그중에 당연직을 제외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최대 12명인데요. 네네. 현재까지는 전문가와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해서 외연을 확장하겠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비대위원이 임명이 되면 최고위는 해체가 되고요. 윤재옥 당 대표 대행은 원내 대표직만 맡게 됩니다. 지금 보통 그러면은 총선이요. 이제 네. 한 100일 정도니까 한 석 달 정도 남았는데 네. 그러면 비상대책위원회는 얼마나 꾸려져서 임무 수행을 하게 되는 거고 혹은 뭐 총선이 끝나면 해체가 되는 건지 네. 궁금합니다. 현재로는 총선 결과에 따라서 아마 그 절차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당원 당규상의 비대위 활동 기한은 6개월입니다. 6개월요. 예, 그리고 한 번 더 전국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1년까지는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4월 총선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그 총선 결과에 따라서 존속 여부나 기간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첫 번째 인선이 나왔습니다. 네, 누군가요? 당의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동 의원이 비서실장으로 임명이 됐는데요. 아, 예, 예. 네. 이분도 70년대생이실 거예요, 아마. 예, 75년생이고요. 예, 예. 한동훈 장관보단 2살 아래입니다. 네. 노동위원장을 맡아서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에 이민청 신설과 관련돼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연을 맺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앞으로 비대위원으로 중수청이라고 보통 줄여서 얘기하는데 중도 수도권 청년의 표심을 잡을 인사들이 기용되지 않겠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동 의원께서 참 재미있는 게 과거에 이준석 전 대표 시절에 그 수석 대변인을 맡았던 분이기도 네. 해서 참 묘한 인선입니다. 어쨌든 첫 번째 인선으로는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으로 초선의 김형동 의원이 임명됐다는 소식이고요. 그런데 이제 오후 아까 3시쯤이었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수락연설, 취임연설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일성을 보낸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주로 나왔나요? 예,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0분 남짓의 수락연설을 했는데요. 예. 비대위원장이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이 이겨야 될 명분은 선명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정 세력 강성 지지층 전체주의와 결탁했다면서 수십 년간 국민 위에 군림하고 가드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당대표가 일주일에 서너 번씩 중대범죄로 재판받는 초현실적인 민주당을 왜 여당이 압도하지 못하는지 냉정하게 반성하자고 덧붙였는데요. 잘하고 있는데 억울하게 뒤지고 있는 것이 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비판하면 바로바로 반응하면서 바꾸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그리고 귀에 들어오는 단어가 바로 선당후사, 선민후사인데요. 네. 보통 정치권에서 선당후사란 말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을 우선하는 선민후사를 실천하겠다. 내년 총선의 지역구 의원으로 그리고 비례대표로도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불출마 선언요. 예, 본인은 이제 과실을 취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인데요. 네. 승리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할 것이지만 자신이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기자분들의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네. 제일 궁금한 게 만약에 진행자님이라면 뭘 물어보실 것 같습니까? 뭐 일정상으로는 내일이 27일은 우리 이준석 전 대표가 뭐 탈당을 예고한 날이기 때문에 네. 이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실 것인가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네네네. 이준석 전 대표 탈당 움직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을 진영과 상관없이 만나겠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특정
특정한 분을 전제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입장을 유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모레가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추진이 되는데 그것도 있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총선용 법이라는 입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이제 비대위원장이 된 만큼 당과 충분히 대응 방향을 논의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인선에 대해서도 마음이 급할 게 없다. 마음이 급한 사람이 있겠지만 네. 본인은 마음에 급할 것이 없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표현들 또 발언들 또 일성들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이어지는 정치권 인사분들과의 코너에서 좀 요목조목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했더라고요. 어떤 주요한 발언들이 나왔는지 또 민생에 대한 뭐 얘기 앞으로 미래 내년에 먹고 살 거리들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네,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를 했고 내년도의 정책 방향을 직접 설명했는데 특히나 저출산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더 엄중하게 인식하고 과거와 차원이 다른 고민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예.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원인을 찾아서 고치는 데 집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식으로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좋은 거 다 가져오지 말고 명확하게 필요한 것을 선택과 집중해라 뭐 그런 요구인 것 같아요. 네, 뭐 한간에서는 저출산 대책이라고 해서 들어가 보면 예. 저출산 대책이 아닌 온갖 종류의 정책들이 망라되어 있다라는 비판도 있지 않았습니까? 또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도록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서 확실하게 지원해야 되고 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노동, 연금 이 3대 개혁을 이 정부에서 계속 추진해 왔는데요.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어진 대통령실과 부처의 현장 방문이 2,000건이 넘었다고 소개를 했는데요.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고 또 국민들이 호소하는 불합리한 제도들은 무조건 즉시 바꾸란 지시도 있었습니다. 예, 뭐 상당히 뭐 사안이 올해는 경제 성과가 참 좋지 않긴 했지만은 그래도 뭐 어떤 의미 있었던 내용들 또 내년에는 이 어려운 불황 또 고금리 고물가 어떻게 좀 타개할 것인지 전망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지요. 네, 국민과 함께 노력해서 돌파구를 찾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글로벌 상황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예. 시장 경제 원칙과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해서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진단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수출을 좀 개선해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예. 내년에 내수 회복으로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경제 대외 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서 외교에 매진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는 신념 때문에 세계시장 개척을 위해서 띄워준 기업인들에게 감사한다는 말도 전했는데요. 어제도 제가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의 큰 틀을 지켜내겠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요. 또 민생 안정을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해서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해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우리 뭐 재벌 뭐 총수분들 하고 같이 이제 많은 활동을 했다 보니까 이것이 뭐 적절했느냐라는 이야기도 일부 있었지만은 그만큼 성과를 얻어냈고 또 기업인들에게 감사하다는 말도 함께 전했네요. 네. 정치권에서 또 야권 소식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그 정세균 전 총리하고 이낙연 전 총리자 전 대표, 민주당 전 대표가 만났는데 사실 지금 뭐 삼총리 연대설 또 어떻게 이 지금 민주당의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 분에 대한 어떤 요구 기대가 좀 있습니다. 네. 정 전 총리와 이낙연 전 대표 만나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요? 정세균 전 총리와 이낙연 전 대표가 아침을 같이 먹었습니다. 예. 근데 모레 이재명 대표를 정세균 전 총리가 만날 일정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에 앞서서 이낙연 전 대표부터 만난 겁니다. 네. 근데 이낙연 전 대표의 주장은 연말까지 당을 바꿔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죠. 이제 만남이 끝나고 나서 이건 이낙연 전 대표 측의 회동의 입장문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민주당 안팎의 문제에 대해서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고 우려를 공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점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문재인 정부 총리 3인방의 회동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을 모았다라고 덧붙이기도 했거든요. 예.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가 지난 20일에 이재명 대표와 만났고요. 성탄절 전날인 그제 정세균 전 총리를 비공개로 만나기도 했는데 총선을 앞두고 지금 이낙연 신당 변수가
이렇게 돌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의 통합은 필요하지만 최근에 공천 적격성 평가 과정에서 불거진 내용 등을 우려하는 인식도 공유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만남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게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재명 대표가 일단 본인의 사퇴를 전제로 한 이낙연 전 대표와 비명계의 쇄신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박주민 원내 수석부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비대위 구성 얘기가 나왔는데 네. 지금 엄청난 내용을 당이 겪고 있는데 현 지도부가 역할을 못할 때 논의하는 거지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여전히 동교동계 원로들이 성탄절 송년 모임에서 당의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오갔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여전히 파열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 안을 좀 추스려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뭐 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는 잠시 후에 저희 코너에서 함께하실 예정이니까 관련된 내용 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한 혐의로 구속된 검찰의 소환에 지금 불응을 계속 하고 있었던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은 검찰 소환에 응하긴 했는데 네. 이게 또 애매하게 응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진술 거부권을 앞으로 행사하겠다라는 건데요. 예. 지금 상황을 좀 살펴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정치 자금을 모금한 혐의 그리고 6천만 원 수수한 것 그리고 현역 의원의 살포용 자금 6천만 원을 비롯해서 6,650만 원을 전달한 데 관여한 혐의를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받고 있습니다. 네, 검찰에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 연속으로 송영길 전 대표를 소환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 접견이 필요하다. 혹은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18일 날 구속이 됐는데 한 번도 조사를 안 받은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강제 구인까지 검토를 했는데 오늘 오후에 출석을 하겠다라고 밝힌 거죠. 그런데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네.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변호인을 통해서 자필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에 출두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앞으로 기소될 때까지 더 이상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예. 윤석열 정권의 일부 정치화된 검찰이 검사의 객관 의무를 저버리고 피의자의 억울한 점을 들어줄 자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검찰 조사 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범죄에 대해서 소환 조사는커녕 서면 조사도 못하고 있는 비겁한 검찰이 2년 전에 전당대회 사건을 가지고 100번이 넘는 압수수색과 별건 수사를 하는 것은 현저히 공평을 잃은 처사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예. 법정에서 진술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에 맞서서 흔들리지 않고 싸워나가겠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지금 야권의 원로들이 송영길 전 대표 구명을 위해서 비대위를 조직을 하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몰락에 서막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송 전 대표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뒤에 얼른 나를 조사해 달라라고 네. 검찰에 요구를 한 상황이었다 보니까 왜 응하지 않고 법정에 진술한다는 거지 하고 의아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얘기도 뒤에서 좀 자세하게 네.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요즘에 그 전셋값이 걱정이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뭐 특히나 집주인분들께서 이 실거주를 사유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절하려 할 때 실제 거주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이런 대법원 판단도 나와서요. 네, 집주인이 방을 빼라 그러면 네.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맞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 번 전세를 살았으니까 한 번 더 네.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세입자에게 있죠. 근데 집주인이 나는 지금 내가 들어가 직접 살 건데 그렇죠. 라고 하면 집을 벼줘야 됩니다. 예. 그러면 정말 사실 막막하기는 하죠. 근데 이 소송에 해당 집주인이 2019년에 세입자 부부에게 보증금 6억 3천만 원의 2년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계약 만료 전에 네. 내가 들어가 살 거니까 갱신을 거부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거예요. 네네. 그런데 세입자 부부가 보니까 이거 들어와 살려고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자꾸 계약갱신권을 거부한다라고 하니까 계약갱신권이 있다는 이유로 집을 돌려주지 않았고 집주인은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세입자가 안 나오고 버티니까 집주인이 소송을 한 건데요. 1심과 2심은 집주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집주인의 말이 진실한지 의심이 된다. 그렇지만 보증금 돌려받는 대로 나가라라고 손을 들어줬는데요. 의심은 되지만
돈 받고 나가라. 네. 네네. 근데 대법원에서는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집주인의 말이 자꾸 바뀌는데 실거주 목적이 맞는지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라면서 세입자의 손을 들어주게 된 건데요. 네. 그러면서 집주인이 계약 연장을 거부하기 위해서 실거주 의사를 꾸며낸 건지 진정한 의사인지를 집주인이 입증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집주인의 주거 상황이나 실제로 거주하려고 하는데 행동이 그에 뒤따르는지 이런 거는 집주인이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네. 이번 판결의 의미는 집주인에게 책임을 더 지워서 세입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실제로 살려고 하는지를 명확히 입증하지 않으면 네. 이게 어렵다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도 판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학 등록금 말이죠. 뭐 오늘 내일 한 몇 년 동안은 이게 뭐 동결 이랬었는데 내년에 대학 등록금을 5% 정도 넘게 올릴 수 있다던데 굉장히 큰 금액이 될 거예요. 5%면. 네, 교육부에서 오늘 공고한 내용인데요. 예. 2024학년도 대학원의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을 공고를 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의 법정 인상 한도가 올해보다 1.59%포인트가 오른 5.64%가 되는 건데요. 예. 최대 이제 여기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예. 이게 2012년에 5% 이후에 처음인데요. 2012학년도 이후에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계속 줄어서 예. 2017학년도에는 1.5%를 기록을 했는데 고물가의 영향으로 2023학년도에는 4.05%로 상승을 했습니다. 고등교육법에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규정이 돼 있어요. 네. 직전 세계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았잖아요. 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76%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상 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된 건데 네. 교육부에서는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등록금 동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라고 당부를 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내년도에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대학에는 지원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별로 평균 등록금은 내년 4월 말에 대학의 정보공시를 통해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린다는 게 아니라 이만큼 5% 이상 올릴 수 있지만 이거를 만약에 좀 그렇지 않고 대학마다 조금 허리띠 졸라매서 네. 이거를 동결해주면 그만큼의 보상을 교육부가 장학금 개념으로 좀 하겠다. 그렇죠.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쉬고 하면은 쭉 쉬신 분들은 토, 일, 월 이렇게 쉬셨을 텐데 연휴 후에 오늘같이 나오면 또 화요병 있으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일주일을 어떻게 보면 희망을 갖고 좀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 그게 뭐 휴가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연휴가 될 수도 있고 한데 뭐 토요일마다 아주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또 작은 소소한 행복을 차지하기 위해서 로또 사시는 분들 꽤 많으신데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첨이 정작 됐는데도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의외로 많다고요? 네. 29명이랍니다. 29분이요? 예. 어이구야. 왜 안 찾아갔어요? 나 같으면 절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10년치를 KBS가 복권위원회와 함께 네. 복권 판매 사업자죠. 동행복권에 문의를 해서 로또 당첨금의 미수령분 데이터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29명의 1등이 당첨금을 안 찾아간 겁니다. 액수는 609억 원이나 되는데요. 한 사람당 평균 당첨금이 거액입니다. 21억 원에 달하는데 고스란히 안 찾아갔으니까 끝난 거죠. 네. 복권 당첨금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당첨금 지급 개시일부터 1년이기 때문에 요 기간에 안 찾아가면 복권 기금으로 귀속이 되는데 그냥 난 못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2등도요. 5개 행운 번호에 1개 보너스 번호를 맞춰야 되니까 사실 2등도 말이 2등이지 1등에 준하는 정도의 확률일 겁니다. 네. 그런데 10년 사이에 287명이나 되는 분들이 당첨금을 안 찾아가셔서 2등도요? 예, 기금에 귀속이 되는데 이건 156억 원에 달합니다. 예. 그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그 벼락 맞을 확률보다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훨씬 더 적다고. 아니 왜 안 찾아가시는 걸까요? 예. 그래서 이제 예.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사람이 누군지 없잖아요. 알 수 없잖아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복권 관계자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어봤더니 복권 산 거 잊어버렸거나 선물을 받은 경우는 내가 산 게 아니니까 기억을 못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다음에 주머니에 넣어뒀는데 어디다 뒀는지 기억을 못 한다. 아니면 뭐 되겠어 이러고 뭐 버리셨을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사실은 본인이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그럴 처했을 수도 있고요. 있잖아요. 어쨌든
10년 사이에 로또 미수령금 귀속분은 모두 합쳐서 4,498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미수령금이 제일 많은 건 5등입니다. 5천 원인데요. 전체의 65.6%고요. 금액이 별로 안 크니까 뭐 내일 찾지 뭐 그래서 안 찾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5천 원이라도 찾아가지 않으신 금액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예,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서 나는 이래서 안 찾아가고 있어요 싶으신 분들 의견 주시고요. 또 정말 받고 싶지 않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이구 이게 액수가 609억 원, 1인당 평균 20억 원에 달하는 로또 1등 금액을 찾아가지 않거나 못하는 분들이 꽤 많다는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뉴스브리핑 이연경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공인의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시간을 앞두고 간선도로 교통량 부쩍 늘었는데요. 사고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 종암분기점에서 홍지문 터널 사이 정체 사고의 영향이고요. 반대 성수 분기점 방향 정릉램프 부근 3차로에서도 추돌 사고 처리 중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은 영동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1시간이 넘게 일산 쪽 강변북로도 같은 구간 이동에 1시간 10분은 걸리는데요. 강변북로는 이 사이 한강대교 부근 4차로에 고장난 차도 서 있어서 어려움을 더합니다. 반대 구리 쪽 방화에서 청담대교 사이와 잠실대교부터 구리 시계 쪽으로 거의 전 구간 밀려 지나고요. 고속도로에선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입니다. 서울시 구간과 수원 부근 정체 지나서 망양 휴게소 부근으로 고장난 대형 화물차 처리 여파를 크게 받고요. 이후 남이 6교 지나면서부터 다시 막히는 이유 남청주 부근 사고의 영향이 남아섭니다. 끝으로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 북창원 부근 갓길에 고장난 트레일러가 서 있어서 창원 1터널부터 정체 극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가박당입니다. 최가박당 함께하실 두 분,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박 의원님은 한 몇 주 못 뵀네요. 요 시간대 딱 뭐가 있으셨죠? 그 법안 관련된 아마 있으셨고. 뭐 네. 법사위라든지 예, 예. 뭐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2023년이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오늘 빼면 5일이고 오늘 포함하면 6일이고 그렇습니다. 최 의원님, 박 의원 두 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두 분과 첫 번째 질문은 한 해 결산을 짧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최 의원님 일단 올해 베스트 뉴스 딱 한 개 하고요. 예. 워스트 뉴스 딱 한 개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지를 여기서 갑자기 보았는데, 근래 본 아주 그 베스트 뉴스 하나는 우리나라 경제 성적표가 예. OECD 국가 중에서 네. 2위였다는 기사였습니다. 이코노미스트, 그렇습니까?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예. OECD 국가의 경제 성적표, 물가, 재정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점검해서 네. 했는데 1등은 이제 그리스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한동안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재정 긴축을 하고 그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면서 다시 안정세로 돌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당히 올랐었습니다. 베스트 올랐어요. 뉴스는 경제 성장률이 OECD에서 경제 2위. 성적표가 예, 성장률, 물가, 재정 여러 가지 지표를 종합한 그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예. 우리 기재부가 평가한 게 아니고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이제 평가한 예. 그러면 워스트 뉴스 한 가지는요? 워스트 뉴스는 1년 내내 지금 방탄국회겠죠. 방탄국회. 그거는 뭐 365일 다 생각해봐도 우리 국회가 결국에는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서 움직여온 것 아닌가. 의원님 직장 관련 하이 남습니다. 예. 박 의원님은 베스트 뉴스, 워스트 뉴스 한 가지씩 뭐가 있을까요? 올 한 해. 사실 베스트 뉴스라는 게 있었을까 뭐 이런 그렇습니까? 느낌이었어요. 저는 좀 올 한 해가 계속 좀 어둡고 좀 답답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베스트 뉴스는 계속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럼 워스트 뉴스는요? 워스트 뉴스는 많은 분들이 좀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셨겠지만 또 엑스포가 좀 불발되고 했던 거 네네. 기대가 또 굉장히 컸었는데 아쉬움이 크죠. 네네. 그만큼 네.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도 예. 생각해보고 베스트 뉴스는 제가 끝날 때 한번 또 시간 좀 예, 여쭤보겠습니다. 예. 고민해 봐주시고요. 네. 자, 오늘 일단 취임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 취임 연설을 했습니다. 2시간 좀 지났는데요. 우선 박 의원님 그 한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을 좀 많이 비판했어요. 민주당과 차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달라야 한다. 중대 범죄가 법에 따라 처벌받는 걸 막는 게 지상 최대 목표인 정당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운동권 특권 세력, 이재명 대표의 개딸 전체주의 세력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 이런 등등의 표현을 했는데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요. 글쎄요. 네. 저는 뭐 이런 평가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네. 오히려 전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경로안이 당대표가 2번이나 바뀌는 정당. 네. 1980년대에 볼 수 있었던 정당의 모습인데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온 비대위원장이죠. 본인이 어떤 경로로 비대위원장이 됐고 당이 어떤 경로로 비대위 체제가 됐는지를 돌아보면은 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굉장히 비민주적인 모습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국민의힘에 대해서. 예. 그래서 저는 이런 평가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고 오히려 국민의힘을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 의원님은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연설 중에서 특히 어떤 부분이 귀에 들어오시던가요? 저는 한 10분 했는데 굉장히 정제되고 굉장히 세련되는 어였습니다. 역시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여의도 사투리와는 확실히 구분되는 국민 표준어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아주 정제되고 네. 아주 잘 정리된 말이었는데 이게 지금 뭐 굉장히 그 A4 용지로 지금 몇 장입니까 분량인데 네. 우선은 이제 우리 정치가 한 시대의 이념에 한 시대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라는 것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네. 이제 민주당은 비판을 받아들였겠지만 당을 숙주 삼아서 수십 년간 386이 486이 되고 486이 586이 되고 또 586이 686이 되어 뭐 이런 말은 이제 지금 우리 민주당 사실 우리 민주당이 잘 돼야 우리나라도 잘 되고 또 국민의힘도 경쟁적으로 잘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뭐 우리 박 의원님이 고생해서 지켜온 이 민주당이 최근에 많이 망가진 사실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말도 역사도 만주에서부터 인천 상륙시킨 연평해전까지 그리고 백사장에서 조선소까지 아주 뭐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 열망을 했던 학생들 넥타이 부대들까지 대한민국의 불멸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네. 환기시켰고 아주 가슴 벅찬 이야기였습니다. 또한 지금 이 소수당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지금 정책을 실행할 정부와 함께하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예. 아주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으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나야 한다 이런 이야기 됐고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는 위대한 국민들에게 네. 또 동료 시민들에게 훨씬 나은 정치를 보답할 의무가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네네. 뭐 그런 이야기 하나하나부터 해서 굉장히 정교했고 또 자신에 대해서도 아주 선명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나는 그 국민의힘 우리 정치를 국민들에게 되돌리기 위해서 왔지 내가 무슨 국회의원이 되거나 그러게요. 아무래도 그 그래서 얘기를 예, 지역구든 예, 비례든 안 하겠다. 출마하지 않겠다. 예, 그 부분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헌신하고 신뢰할 수 있고 또 실력 있는 분들을 국민들이 선택하게 하겠다 해서 아주 그 공천의 원칙도 네. 아주 선명하게 잘 밝혔습니다. 박 의원님 그 오늘 한동훈 위원장 얘기 중에서요. 그 물론 국민의힘에 해당하지만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것을 약속하는 분에게만 공천을 주겠다라는 표현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지를 어쨌든 나는 안 달겠다라고 선언한 거. 이 두 가지에 대한 의미를 좀 평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불체포 특권이라는 특권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시스템으로서의 의미가 예. 아직도 있다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행정부가 입법부에 대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과 권력으로 침해하려고 했을 때 네.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없어요. 불체포 특권 말고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권력 균형과 견제와 균형의 원칙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필요한 시스템적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당 그리고 예. 검찰 등에 업고 있는 사람 또는 등에 업고 있는 세력으로서는 불체포 특권이 필요 없어요. 예. 내려놔도 되죠 그런 거. 네네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예. 뭐 그렇게 막 환영하고 박수 받을 만한 얘기인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네네. 배지를 달지 않겠다. 네. 예상됐던 발언 아닙니까? 오히려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300명 중에 1명 되는 게 오히려 더 싫을 거예요. 아, 그런 네. 관측이 많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심지어 다른 경로로 뭔가 정치 행보를 이어나갈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었던 것이고. 네. 그래서 뭐 막 다 그 말을 액면으로만 받아들이면서 뭐 액면이 과거에 익숙한 화법에서 칭찬받았던 단어들이 열거되어 있으니까 박수를 쳐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네. 최 의원님께서는 불체포 특권 포기하는 그 약속을 예, 저는 뭐 사실 우리 당 의원들 예. 몇 분과 함께 최초로 그걸 발의하고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국회의원도 또 우리 당 같은 경우에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네. 당시에 강원랜드 사건인가요? 그래서 굉장히 그 기소도 되고 재판을 받는 고 했습니다만 당시에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습니다. 당당하게 법원에 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네. 그래서 이제 불구속이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결국 그 혐의를 벗어났죠. 네. 그런 상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이 뭐 권위주의 시대처럼 정말로 아무나 데려가서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국회의원이 당당하게 이게 지금 시대가 옛날같이 정말 DJYS 시대에 정말 권위주의 시대에 잘못하면 중앙정보부 끌려가서 두드리 맞고 이런 시대 같으면야 참 이게 의미가 있는 이야기겠지만 예. 이미 이제 그런 상태는 벗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지금 재판을 받는 국회의원들의 경우 보면은 사실 일반인들이 좀 용납하기 힘든 범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들과 똑같이 난 그런 문제에서도 가장 쉽게 특권을 내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사실 이게 헌법상의 조항이기 때문에 개헌을 하기 전에 바꿀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선언하고 또 국회법에다가 예컨대 어떤 조항을 두어서 스스로 만일 나에 대해서 검찰이 체포동의가 들어올 경우에 나는 나로 인해서 국회가 이 체포동의안을 표결하는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 나는 스스로 걸어가겠다라고 약속하게 해서 그래서 그거는 것은 불체포 특권에 따른 표결 국회의 동의를 필요하지 않도록 만드는 뭐 그런 방안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뿐 아니고 시작이고요. 국회 특권에 대한 국민들의 때로는 오해도 있습니다. 네네. 또 때로는 그 비판이 국회의 권위와 국회의 어떤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국회가 어떤 경우는 이를 좀 노력을 하고도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스스로 국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왜 법 앞에만이 평등한데 네. 국회의원이라고 죄를 짓고도 임기를 다 채우고 재판을 지연시키고 그렇게 하느냐. 그것이야말로 국회의원 스스로가 국회의 그 권위를 떨어뜨린 행위였기 때문에 그 특권은 과감히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회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그 민주당에서는 내일 그 쌍특검법 예정대로 처리하시는 거죠? 네, 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처리되겠죠. 예. 네. 민주당 원내대표이신 홍익표 의원께서 김건희 특검법은 협상 대상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또 정부 입장은 조금 강경한 것 같은데 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도 추진은 하시는 거죠? 네, 뭐 이 법은 필요한 법이죠. 네. 뭐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계시고 또 의혹이 있다면 진상이 밝혀져야 된다는 게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평상시 워딩 아닙니까? 네. 통과되는 게 맞겠죠. 네. 하지만 국민의힘은 뭐 다른 입장이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 참 원칙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이게 뭐 저 여야가 야당에서 저렇게 하는 것은 이제 대통령 부인 예. 김건희 여사를 이제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름대로 이게 그 여론에 반향이 있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특검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높다는 것이 지금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여론대로 따를 것 같으면은 국회는 필요가 없죠. 네. 그리고 여론의 이 아주 등락 같은 것을 제가 대표적 예를 들자면은 우리 박수성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작년인가에 그 가짜뉴스 방지법 그래가지고 언론중재법을 한번 그 당시 당대표가 추진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국제사회 반발을 사가지고 대통령이 유엔 순방전에 포기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여론조사 지지율이요. 가짜뉴스 방지법 찬성률이 99% 가까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당시에 그 민주당에 반대해서 이거는 가짜뉴스 방지법이 아니라 진짜 뉴스 재갈법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네, 이게 네. 상당히 그때만 해도 우리 당에서도 최영두 네가 뭐 하려고 그런 걸 앞장서노. 지금 가짜뉴스를 방지해야 되는 게 국민 여론인데
그러나 이제 거기에는 원칙이 있고 또 법에 따라서 그게 미칠 부작용이 있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대통령 부인이 이렇게 뭐 여론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종종 큰 의혹의 대상이 됐다 그래서 그걸 뭐 특검이라는 것도 이게 분명히 대상이 있고 또 특검을 정할 때 법적 절차가 있는 겁니다. 네, 이전에 네, 네. 뭐 최순실 특검도 야당이 정하는 법으로 했다 그러지만 그 당시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검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예. 그 특검이 정당하다고 했던 것이고 또 이거는 지금 여당이 합의가 없이 야당이 단독으로 하고 중간에 뭘 하겠다는데 이 수사는 이 사건 자체는 10여 년 전에 이미 사건으로 치면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이고 네.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사안이고 그와 관련해서 많은 그 관련자들이 재판을 다 받았습니다. 네네. 다 받아서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고 의혹을 제기해서 특검의 대상이 아닌 것을 특검으로 해서 또 그것이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고 이 대통령 공격하기 좋은 소재고 하니까 그렇게 쉽게 하나 양보하고 한다면은 이건 이제 원칙을 어기는 것 되는 것이고 네, 이게 나중에 네. 굉장히 큰 문제를 낳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 방법은 민주당이 뭐 법사위라든가 그런 법사위에서 당시 검찰 수사관들 왜 검찰이 이 문제를 기소를 하지 않느냐 수사를 하지 않는데 많이 따져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따져 묻기도 했었고. 근데 실제로 이 사건을 특검을 통해 수사한다고 해서 뭐가 새로 나오겠습니까? 10몇 년 전 사건이고 그 재판도 거의 다 끝난 사안인데. 혹시 그런데 짧게요. 네. 아까 그 여론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대통령께서 이 내일 이후에 제2 요구권 거부권을 만약에 행사하시면 이것에 대한 여론의 부담이 혹시 있으시진 않으실까요? 그것 때문에 이제 여론 때문에 우리 당내에서도 일부 이걸 좀 우회로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고 민주당도 이 여론이 높다. 여론이 높다. 이건 대통령을 아주 이 궁지에몰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네. 하는데 그 여론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고 잘 따져봐야 되고 예. 또 하나는 무엇보다는 세상에 타협할 수 있는 게 있고 타협할 수 없는 게 예, 있습니다. 박 의원님. 예. 상당히 길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좀 길게 얘기해도 예, 될까요? 예. 네. 자, 아까 여론에 따른다는 게 거의 유일한 논거와 근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지 않죠. 최근에도 계속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공범들의 재판 과정에서 수많은 의혹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관계돼 있다고 추정할 만한 내용들이 공개되고 있어요. 네. 근데 또 이렇게도 얘기하세요. 과거 정권 때 탈탈 털었지 않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권 바뀐 지 거의 2년이 다 돼가고 있잖아요. 자, 문제가 없다면 정권 바뀐 지 2년이 다 됐기 때문에 종결을 해야 됩니다. 무혐의로. 예. 왜 못하고 있죠? 저희가 국정감사 때 서울중앙지검장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되고 있냐. 계속 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결은 아니고 수사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2년째. 자, 문제가 없으면 종결을 하는 게 맞죠. 왜 2년 동안 수사를 계속합니까? 정권이 바뀐 뒤에도. 왜 종결을 못해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합니다. 그냥 계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디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자, 말씀이시죠. 이 얘기는 네. 수사는 종결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의혹점들을 갖고 있다는 네. 것이고 그렇지만 수사는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예. 그다음에 가짜뉴스 종결법 이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하려고 시도했던 법은 형사처벌하는 법이 아니었죠. 아시다시피 가짜뉴스를 유통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이었어요. 예. 근데 그 법에 대해서 반대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로 계속 있는 거죠. 근데 이 정권 들어서 하는 거 보시죠. 수많은 언론인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명예훼손이라는 혐의로 처벌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VOA, 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미국에서 투자하고 있는 미국 공공방송이죠. 한국 언론 상황을 걱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통령의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하고 있다. 예. 미국의 재무부가 투자해서 운영하는 그 공공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수준인 거죠. 네네네. 그래서 손해배상을 좀 하겠다. 가짜뉴스에 대해서 하는 저희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언론 탄압하고 있는 그리고 형사적 처벌을 동원해서 형사처벌을 시도하고 있는 이 정권의 행태를 돌아봐야 되고요. 최근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권한에도 없는 가짜뉴스 단속이라는 걸 하겠다고 해서 직원들이 이러다가 우리가 법 위반이 됩니다라고 탄원까지 하게 됐죠. 심지어는 최근에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서 가짜뉴스라고 심의했던 그 사건이 시작이 뭐였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친척을 동원해서 민원을 제기한 다음에 그 민원을 이유로 단속한 거 아닙니까? 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민원을 내라 자기 친척들한테 그래서 그 민원을 이유로 언론을 탄압합니다.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자, 지금 언론을 둘러싼 현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정말 말씀이 안 되는 예.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서 제가 오늘 진짜 순한 맛으로 가려다가 아까 한국이 2위다라고 외국 언론에서 평가했다고 경제 성적표요. 하죠. 자, 그러면서도 건전재정이나 이런 부분이 반영됐을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2022년도에는 재정 여부가 평가 대상이었어요. 그때 21위였습니다. 23년도에는 재정 여부가 빠졌어요. 그다음에 주가가 주요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면서 순위가 올라갑니다. 주가가 들어가니까 왜 순위가 올라가느냐.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주가가 확 떨어졌잖아요. 그다음에 올라간 겁니다. 증가폭, 올라간 상승폭만 반영해서 봤을 때 이 나라는 주가가 많이 올랐네. 왜? 기저효과죠. 그래서 순위가 올라간 겁니다. 속빈 강정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한국이 2위다 자화자찬하고 특히 대통령이 재정에 대한 건 항목에도 없는데 건전재정의 성과다. 항목에도 없는데 네. 이렇게 기업인들 모아놓고 얘기하니까 기업인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됐다는 거 아니에요. 알고 계십니까? 베스트 뉴스에 대한 반론을 하나 듣고 민주당 상황으로 넘어갈게요. 베스트뉴스에 저도 좀 말을 좀 해야겠는데 자, 첫 번째 그래서 뭐 이코노미스트를 갖다가 우리 지표가 우리가 마음대로 했습니까? 아니 이걸 근거로 자, 대통령이 평가를 했는데 그 이코노미스트 실질적으로 보도를 보시면은 대통령이 자랑했던 그리고 재정지수에 대한 건 21이라고 평가 항목에도 그랬었죠. 빠져 있었고요. 주요 평가 항목 지수는 2000 주가였습니다. 근데 2000 주가는 기저효과 때문에 상승하는 걸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자, 주가가 세상을 다른 다 나라에 그렇게, 비해서 그렇게 상승하고 우연으로 있는 상황입니까? 이야기하시고 자, 지표란 것은 공정한 겁니다. 예. 그래서 통계는 엄정한 것이고 통계 같은 걸 바꾸시려고 하는데 하면 안 되고 2021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한창 때 그 똑같은 지표가 있으면 우리 정부는 그 순위에 들지도 못했습니다. 네네. 자, 그렇게 하나 있고 다음 두 번째 이제 아니 가짜뉴스 정당의 얘기하는데 대표가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2번이나 물러나는 상황이 혁신이고 민주적이다라고 아니 얘기하시는 그 당에서는 분들하고 대화를 참 그러면은 그 힘드네요. 당에서는 정당 대표가 그래 온 사람을 자기 방탄에 동원해서 개딸 동원해서 위협하고 그렇게 합니까? 개딸 언제 동원했다는 겁니까? 누가 언제 동원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박주민은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수석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모든 사람들 민주당 내에서 아우성 아닙니까? 지금 예. 당장 두 총리조차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번에 정당 혁신 경쟁이 좀 붙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정당의 혁신에서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 대통령과 때문에 당과의 관계부터 재정립하십시오. 자, 그것도 안 되면서 무슨 혁신입니까, 솔직히. 정당하고 여당은 2인 삼각 아니겠습니까? 2인 삼각이라고 해서 공동운영체인데 대표를 당원이 선택한 대표를 대통령이 그냥 경로 그래서 그럼 저는 물러나고 저는 개인적으로 경로 하면 물러나고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됩니까? 당 대표 체제는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예, 예.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자, 민주당 대표 그러면 부르시고 다음 또 하나 예, 언론 예. 상황 이야기하셨는데 네. 그래서 이전에는 뭐 조국 장관 뭘 취재했다고 구속도 하고 벌금도 막 1억씩 막 손배도 하고 그럽니까? 그 네. 당시 쟁집이 손배였는데 언론인이 무수하는 감옥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그 5배 손배를 해서 5억씩 낸다 그러면 어느 회사가 그걸 안 내겠으면 어느 언론인 가족이 그걸 안 내겠습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대통령 그 명예훼손 당시에 이유로 압수수색하는 나라가 있으면은 한번 대통령 들어보세요. 부인은 그런 나라가 있으면 한번 부인의 들어보십시오. 인도 저 취재 대통령 해외 명예훼손 압수수색을 해외 순방 제대적으로 과정에서 벌이고 했던 특별수사팀을 것을 만들고 제 말도 좀 들어보십시오. 네. 그래서 역지사지 해보시고 자 그런 나라 하면 안 되겠죠. 예. 제가 그 당시에 오늘 제가 예. 언론계 출신이기 때문에 예. 문재인 정부 당시에 언론이 당했던 사례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론계 선배님 제게 좀 기회를 주십시오. 자, 하여튼 우리가 어제도 짧은 시간에 여당 얘기를 했고 정부 얘기를 했고 민주당 얘기도 잠깐 하고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민주당 오늘 정세균 전 총리하고 이낙연 전 대표께서 조차 내동을 하셨고요. 김부겸 전 총리 포함해서 3총리 회동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 조금 전에는 또 이낙연 전 대표께서 3총리 회동을 고려하려면 의미 있는 자리가 돼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또 하셨단 말이죠. 이 세 분이 만나려면은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이낙연 전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잘 모르겠네요. 예.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이낙연 전 대표까지 설득해서 통합으로 좀 끌어낼 수 있을 만한 묘수가 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뭐 다른 뭐 김부겸 전 총리나 네.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에 당의 통합과 단합을 얘기하시면서 네.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시도 이런 것들은 부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그것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도 관련된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여러 당원들도 신당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잘 전달이 되고 네. 하면은
저는 뭐 이낙연 전 대표님도 설득이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그 두 분을 모시는 거는 뭐 앞으로도 있을 테지만 이 코너는 오늘이 좀 마지막인데요. 그러면 좀 짧게 2024년 내년에 정부 또 혹은 정치권 상대당에게 혹시 바라는 점 있으시면 한마디씩 한 30초 정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정치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국민들을 행복하게는 못 해주더라도 나라를 나락으로 빠뜨리고 예. 국민들의 어떤 행복과 국민들의 미래의 발목을 잡는 일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적인 게 바로 우주항공청 법안입니다. 이 우리 참 우주 경제를 창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데 이 아무 이유도 없이 지금 민주당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저희 기자회견도 하고 하셨죠. 그랬는데 제발 28일 날 우선에 이런 것부터 이거는 쟁점 법안이 아닙니다. 우리 수석님, 원내 수석님 쟁점 법안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과학과 예. 기술에 관한 문제니까 이런 법안은 하나씩 쌓아서 국회에 실려드리고 네, 저희도 박 뭐 의원님의 당연히 바람을 그런 듣고.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네. 산하의 연구기관을 어떻게 편지하느냐 등등등의 뭐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직도 이견이 좀 남아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예. 최가박당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고요. 마지막 코너 날까지 뜨거운 토론 감사드려야 되는 하여튼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흥분한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자,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6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17살 한별이는 자주 하늘을 바라봅니다. 얼마 전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두 손녀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난 할머니. 그날 이후 한별이는 소녀가장이 됐습니다. 현재 미용고등학교에 다니며 자격증을 준비 중인 한별이는 동생이 뒷바라지를 위해 하루빨리 취업하는 게 목표인데요. 하지만 수입이 없는 상태라 적지 않은 미용 실습비와 동생과의 생활비는 한별이에게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불안하고 위축될 때마다 마음속 할머니를 의지하며 눈물을 참아내는 한별이. 한별이와 동생이 지금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희망의 빛을 선물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12월의 마지막 주는 큰 추위 걱정 없겠습니다.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기온을 이어가면서 낮에는 대체로 영상권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3도, 대전 영하 2도, 강릉, 대구 영하 1도, 광주 영상 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강릉, 대전 8도, 광주 10도, 부산이 1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추위가 주춤하는 사이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지금은 경기 북부에 초미세먼지가 쌓여 있는데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대기가 정체하면서 당분간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광주, 전북 등 주로 서쪽의 공기질이 좋지 않겠고요. 모레 밤에는 경상권과 제주의 공기도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동쪽을 중심으로 온 대기가 무척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부에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는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동해 중부 먼바다와 동해 남부 바깥 먼바다는 내일 오전까지 물결이 최대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이번 주말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4.2도입니다. 박다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비대위원장직 수락연설에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에 대해서는 총선용 악법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특별검사법을 처리하겠다면서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환부릉 4차례 끝에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일부 정치화된 검찰이 검사의 객관 의무를 저버렸다며 진술 거부권 행사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대선 국면 윤석열 후보에 대한 허위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뉴스버스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인 고발서주 보도 등에 대한 검찰 정권의 보복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인용 보도 관련 심의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네, 미스터 빅의 To Be With You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Show me what he's done to you. Stand up, little girl. A broken heart can't be that bad when it's through. It's through. Fate would twist of both of you. So come on, baby, come on over. Let me be the one to show you. I'm the one who wants to be with you. Deep inside, I hope you feel it too. Feel it too. Waited on a line of waited on a line just to be the next to be with you. Build up your confidence so you can be on top for once. Wake up, who cares about little boys that talk too much? I've seen it all go down. The game of love was all rained down. So come on, baby, come on over. Let me be the one to hold. I'm the one who wants to be with you. Yeah. Deep inside, I hope you feel it too. Feel it too. Waited on a line of waited on a line. Yeah, just to be the next to be with you. Why be alone when we can be together, baby? You can make my life worthwhile. I can make you start to smile. When it's through, fate would twist
올해도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1년 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더라 잘 기억 안 나시죠? 그렇게 머리 아팠던 소식들은 좀 훌훌 털어버리시고요. 좋고 행복한 기억들만 가득하면 좋겠습니다만 내년에는 이런 뉴스만큼은 다신 안 보고 싶다. 그런 주제를 한번 그래도 상기하면서 관련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 가지 분노 포인트 중에서도 우리가 특히나 먹고 사는 문제, 특히 주거 문제는 이게 생사가 달려있다 보니까 좌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른바 빌라왕 사건 또 전세 사기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세입자 114 운영위원장 김태근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하여튼 뭐 우리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식주 중에서도 이렇게 사는 문제는 굉장히 우리가 생사와 직결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특히나 이제 변호사님께서 전세 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같이 지금 뛰어주고 계시고 또 피해자분들의 목소리 앞서도 저한테 잊혀지는 게 제일 좀 걱정된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은 지금 상황이 어떤가도 궁금하고요. 아직도 그런 부담을 계속 본인들이 지우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현재 매우 열악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제 전세사기 특별법이 2023년 6월 1일 날부터 시행이 됐는데 예. 사실 이제 전세사기 특별법이 현재 작동하고 있는 거는 경매 절차, 공매 절차가 중단된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중단시켜 놓은 게 전부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집을 팔아버리는 거를 중단시킨 외에는 뭐가 지금 없다. 그러니까 쫓겨나는 것만 막아놓은 상황이고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이제 내년부터는 이 경매 절차, 공매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집을 나와야 할 텐데 네. 그 다음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제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까 굉장히 막막한 상황이고. 그 부분이 제일 막막하시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걸 좀 이제 국가적으로 좀 뭔가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현 정부에서 조금 이제 적극적인 지원을 머뭇거리면서 지금 사회적으로 시민사회에서 열심히 으쌰으쌰해서 아마 더 좋은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하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하루하루 그냥 시간이 가는 게 전세 사기 피해 가족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죠. 이제 그렇습니다. 예, 뭐 변호사님께서 얼마나 지금 여러 가지 서류 검토도 하시고 하셨는지 한 손에 그 변호사 특유의 그 골무를 끼고 오셨네요. 제가 차근차근 여쭤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 그 최지수 작가님이 쓰신 네. 전세지옥이라는 책에도 이 실태가 잘 드러나 있던데 피해자분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소송에 나섰지만 이기더라도 뭐 크게 달라지는 상황이 없어요. 뭐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보증금, 전세금 반환 소송은 이길 수는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집주인이 그 돈을 어디에 빼돌렸다거나 아니면 어디에 다른 데 투자했다가 실패할 경우에는 회수할 길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지수 작가 같은 경우는 전세금 5,800만 원 그리고 이제 전세대출금이 전세금의 80%인 네. 8540, 8864면 4,640만 원 딱 대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돈을 전부 못 받게 되니까 네. 4,640만 원 전세 대출도 본인이 받은 적도 없는 돈이고 바로 은행에서 임대인한테 바로 들어간 돈인데 이제 그 돈을 메꾸겠다고 현재 원양 상선을 타고 아이고, 그죠. 지금 이제 예. 망망대해를 지금 이제 떠 가고 있는 중이고 이제 6개월 뒤에 돌아올 예정이라고 저번에 저희가 합니다. 한번 얘기를 나눠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KBS에서도 최지수 작가 이 전세지옥이라는 책을 가지고 논의를 하신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니까 오늘 여당의 비대위원장님으로서 네. 한동훈 장관님, 전 장관님이 들어오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야당의 민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 또 두 분 다 이분의 책을 얘기를 하세요. 맞아요. 그러면서 한동훈 전 장관님, 법무부 장관 계실 때 11월 총과 최지수 작가의 전세 지옥이라는 책을 정책의 기본으로 삼겠다라는 맞아요. 말씀을 하십니다. 책을 들고 나왔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대표님들이 모두 다 최지수 작가의 전세 지옥을 정책의 기본으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최지수 작가의 전세 지옥이라는 책을 보면 이 30이 막 안 된 분이 네. 전세 사기를 당해서 본인이 모아놓은 약 1,260만 원과 전세 대출 채무 본인이 받아보지도 못한 전세 대출 채무 4,640만 원. 을 갚기 위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2년 내내 전세 지옥을 느끼는 네. 그런 얘기를 계속 책에 절절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좀 기성세대가 좀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야 하지 않는가. 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만 해도 이제 1만 세대입니다. 1만 세대인데 그중에서
20대 30대가 70%예요. 70%인데 그 20대 30대의 70% 중에 80%가 전세 대출 채무를 끼고 있습니다. 예. 근데 평균적으로 한 1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대 30대들이 무슨 죄를 졌다고 이 전세 대출 채무를 1억 5천이면 전세 대출 채무는 아마 1억 2천쯤 될 겁니다. 그쯤 되겠죠. 본인이 받아보지 못한 전세 대출 채무를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을 해주시긴 한다고 하니까 20년간 갚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기성세대가 좀 폭넓게 통 크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우리 20대 30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이렇게 방치하면 저는 사회적으로도 정말 마이너스가 될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특별법 아까 한 6월 이제 시행돼서 벌써 한 6개월이 지났는데 이 법에 대해서 평가가 좀 박한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면 박하죠. 어떤 피해자분들은 반쪽짜리 법안이 아니라 뭐 100분의 1쪽짜리 법안이다라고 평가도 있고요. 근데 처음에 이런 법안이 만들어졌을 때는 되게 환영하고 뭔가 이게 해소가 될 수 있겠다는 희망도 가졌는데 한 6개월 지난 시점에서 반응이나 평가가 좀 박한 이유는 이 법의 어떤 부분이 이런 피해자분들의 마음을 좀 홀가분하게 시원하게 긁어주지 못한 부분일까요? 뭐 사실 이제 전세사기 특별법이 최초 제정될 때도 저도 이제 다른 국회의원분들하고 이 전세사기 제정안 관련해서 좀 논의를 하고 했었는데 네.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될 당시에 그때 이제 분위기는 뭐였냐면 뭔가 급하게라도 경매 절차를 중지시켜야 한다. 경매 네. 절차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급하게 경매 절차나 공매 절차를 중단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제 당장 법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 특히 이제 당시에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그때 희생자가 3분 이미 생기셨던 상황이고,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이 연쇄적인 이 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빠른 법적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었고,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도 이제 뭐 선구제 후회수를 얘기를 했지만 당시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에 이제 여당 쪽에서 완강하게 거절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경매 절차하고 공매 절차를 중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경매 절차, 공매 절차 중지된 다음에 이 주택에 대해서 본인이 필요하면 빚을 내서 우선 매수하셔라. 네. 근데 만약에 본인이 빚을 낼 여력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주택에 대해서 공공에서 매입해서 제공해 주겠다. 예, 예. 이제 이런 취지였습니다. 이런 취지였는데 지금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해서 이미 6월 1일 날부터 한 지금 반년 이상 지나왔잖아요. 네. 반년 이상 지나왔는데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해서 건물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행법상 건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건물 소유자가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건물 소유자는 도주하거나 구속되거나 하다 보니까 그 임대인이 이제 떠난 건물 같은 경우는 이걸 관리할 법적 근거가 방법이 없어요. 없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 전반기에 그 전세사기 특별법에 이제 강력한 근거가 됐던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같은 경우도 지금 6개월 동안 건물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 수도, 가스가 문제가 생기고 네.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주차장도 문제가 생기고요. 계속 이제 누수 현상이 또 발생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럼 이제 세입자분들은 지금 이렇게 건물 관리가 안 되는데 이 집을 사서 과연 내 피해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우선 매수권을 해가지고 집을 사서 피해 회복이 된다는 거는 뭐냐면 저렴하게 사서 그래도 이 주택 가격이 회수되면 그래도 상당 부분 나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제 이런 전제하에서 빚을 내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는 거였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이에 대해서 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계속 건물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빚 내서 집을 사는 우선 매수권 행사가 사실상 행사를 안 하게 되는 현재 이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 오늘은 뭐 좀 날이 좀 많이 풀리긴 했더라고요. 근데 또 피해자분들은 21일에 굉장히 추운 날에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뭐 회견에 앞서서 삭발식도 했다고 하고요. 생색내기 대책 뭐 그만해라 하면서 정부 여당에 특히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또 촉구하기도 하셨는데 피해자분들은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여러 뭐 사례를 언급은 하셨지만은 네. 이게 지금 우리가 꼭 필요한 거다. 이게 지금 이래서 문제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세사기 피해 가족들이 예. 분노를 하는 이유는 네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날 그 현장에 있었는데 여당에서 법안을 냈어요. 김정재 의원안이라고 냈는데 어떤 그 법안에서 그래도 조금 쓸모 있는 제안이 뭐였냐면 그 다가구 주택 피해자들 중에 다가구
주택은 이제 법률상 단독주택이거든요. 네.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이거를 우선 매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 집에 10세대가 산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랬을 때 김정재 의원은 그 10분의 1씩 우선 매수권을 주겠다. 각 네. 세입자한테. 이 제한 빼고는 나머지 말고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세 사기 피해 가족들이 너무나 큰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당하고 야당하고 모여서 뭔가 머리를 맞대고 뭔가 야당이 제안한 대안도 같이 논의를 해봐야 하는데 이런 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전세 사기 피해 가족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네. 첫 번째 이제 선구제 후 회수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선구제 네. 후 회수제. 이분은 이제 전세 사기 피해 가족들이 계속 어디서나 뭐 서울, 인천, 수원, 부산, 대전, 대구 어디서나 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네. 근데 이제 선구제 후 회수라고 해서 전세 사기 피해 가족들이 전액을 다 회수하자 이제 이런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최소 50%는 좀 회수할 수 있게 해달라. 지금 전세금이 다 날림으로써 나의 종잣돈, 나의 자기 자본이 하나도 없어서 뭔가 세상에 나가서 새롭게 뭔가 해보려고 해도 내 종잣돈이 하나도 없다. 나의 종잣돈 50%만 좀 보전해 달라라는 요청이고 이제 그보다 조금 양보하는 안이 보통 이제 최우선 변제금이 전세금의 한 3분의 1 정도 잡힙니다. 네. 그래서 최우선 변제금 정도, 그러니까 전세금의 한 3분의 1 정도는 보전해 달라라는 이제 그 안이 두 번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여전히 다가구 주택,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단독주택 그 부분은 이제 세입자분들이 예를 들어 10세대가 산다고 하면 1순위하고 10순위까지 쭉 순서가 나열이 됩니다. 그래갖고 1순위부터 3순위부터는 자기 본인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 4순위부터 10순위는 회수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경매 절차 중단할 때 이게 전체 동의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매 절차가 진행되게 되고 다가구 주택 피해자는 계속 이제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특히 대구가 매우 심각하고 대전이 매우 심각하고요. 두 번째 신탁 사기 피해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선순위 피해자, 후순위 피해자였는데 이제 신탁 사기 피해자는 무순위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신탁 사기 피해자들은 원칙적으로 이 그 주택의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넘어갔기 때문에 신탁회사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야 하는데 기존 임대인이 그냥 신탁회사에는 잠깐 맡겨놓은 거니 나랑 계약을 체결하면 돼라고 하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제 임대인이 지금 나몰라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신탁회사는 본인들과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입자들을 다 쫓아내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이제 대구 사건이 6년 동안 그걸 방치했는데 이제 와서 그 신탁회사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주택인도 소송하고 강제 퇴거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다가구 사기 그다음에 신탁 사기 피해자들이 계속 쫓겨나고 있다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로 아까 맨 처음 조금 말씀드렸는데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관리가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실태조사하고 감독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도 제대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나도 없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단독주택을 관리할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전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이 피해 대책위 통계인데 최대 3,000세대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당장에 예를 들어 이 건물을 1년만 관리하지 않아도 당장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LH공사에서 뭐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주겠다라고도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1년 동안 갔는데 건물 관리가 하나도 안 됐어. 그러면 이제 그 건물을 또 매입할지 또 이제 그게 또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하셨던 그 선구제 후 회수 방안, 뭐 비율이 한 50% 절반 정도라도 줘야 좀 기반을 갖춰서 뭐라도 해볼 수 있다 하셨는데, 사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피해액을 뭐 50일지 30일지 뭐 비율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정부가 먼저 보상을 해주고 이후에 집주인들에게 회수하도록 하게 되면 세금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현실성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재정의 문제면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형평성의 문제였던 것 같은데 형평성 문제는 많이 이제 조금 설득이 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세제도의 문제, 주택 임대 사업자가 등록한 민간 임대 주택의 문제, 그리고 국가가 보증한 전세 대출의 문제, 이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전세 사기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형평성의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재정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전세 사기 피해 가족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는 많이 공감을 하는데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감세된 게 1조 8천억이에요. 네. 1조 8천억인데 현재 인정되는 전세 사기 피해 세대가 만 세대입니다. 네. 만 세대인데 평균적으로 1억 5천 잡습니다. 그럼 합치면 1조 5천억이거든요. 네. 근데 이 전세 사기 피해 가족들이 전액 보장을 요구하시는 분은 이제 많은 이제 좀 소수인 것 같아서 한 50%만 인정된다고 하면 그럼 이제 7,500억이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7,500만 원. 종합부동산세 감세액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지금 옆에서 당하고 있는 피해고 우리의 20대 30대들이 지금 한참 새로운 꿈을 꾸면서 사회생활을 해야 할 분들인데 네. 이분들의 꿈을 이렇게 앗아갈 만한 규모인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아까 처음에 이 특별법이 나왔을 때 사실 뭐 정부 여당이 6개월마다 개정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현안에 밀려서일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야가 뭐 구체적인 합의나 개정은 좀 더딥니다. 왜 네. 그렇다고 보시는지요? 관심도가 좀 떨어졌나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최지수 작가의 그 전세지옥이라는 예. 책을 보여드린 것도 그런데 제 3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당과 야당이 이제 정치적으로 할 일이 있죠. 네. 할 일이 있고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당장에 가족들이 거주하는 보금자리 집이 흔들리면 정말 힘들거든요. 힘들죠. 그래서 좀 우선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을 타협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뭐 여당의 한동훈 대표님이나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님이나 우리 민주당의 그 이재명 대표님이나 좀 아마 이제 보니까 기사에 나와서 기사에 이렇게 제가 본 거는 서로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네. 중요한 거는 국민의 삶이 걸려 있고 시민의 삶이 걸려 있고 20대 30대 청년들의 삶이 걸려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대승적으로 나오셔서 이거에 대해서는 통 크게 합의를 보겠다라고 하시면 저는 국민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국민적 합의를 예전에 국토부 장관님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여러 군데 많이 좀 물어보고 다니는데 네. 국민적 합의에 분명히 그건 있다고 저는 느껴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 피해 가족들이 쫓겨나면 안 돼. 라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조금 더 대승적인 합의가 있어 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계적인 중립 발언하기는 제가 조금 뭐한 게 국민의힘에서 그 법안이 딱 하나 나왔어요. 하나 나왔는데 김정재 의원안이 그 다가구 주택에서 각 전세금 비율만큼 인수하는 안 그게 네. 전부예요. 대안이. 예. 근데 우리가 6개월 동안 수없이 이렇게 확인해 왔지만 지금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쫓겨나는 다가구 주택 사기 신탁 사기 피해자도 있는데 과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 해라고 버티는 게 적정한지는 저는 매우 의문입니다. 예. 그 실제 피해자분들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은 전세 사기 피해 가구 중에 정부 지원 대책을 받고 있는 비율 17.5%에 그친다. 이마저도 뭐 만족스러운 정도의 수치는 아닐 테지요. 전세 사기 피해가 가장 컸던 서울 강서구 또 인천 미추홀구 이쪽 상황은 어떤가요? 강서구 피해자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선순위 피해자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순위 피해자라는 게 뭐냐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전세금을 모두 회수하지 않는 한 나가지 않아도 되는. 네. 그래서 이제 강서구 피해자 같은 경우는 지난 강서구 보궐선거 이후에 강서구청에서 특별하게 챙겨 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강서구 피해자는 대부분 이제 그 선순위 피해자이기 때문에 네. 전세금이 모두 회수되지 않는 한 쫓겨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현재 문제가 있죠. 당장에 이제 6월 달부터 경매 절차가 중지됐는데 이게 최대 1년이거든요. 그럼 이제 내년 5, 6월 달부터는 당장 이제 경매가 풀리잖아요. 진행이 될 네. 겁니다. 진행이 되면 이제 쫓겨나는 문제가 생기고 만약에 이제 선구제 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기 종잣돈이 하나도 없이 최우선 변제금도 못 받는 상황으로 예. 나와야 하고 그럼 이제 유일한 대안은 빚내서 집을 사거나 뭐 안 되면 이제 그 공공 매입한 임대주택에 들어가거나 네. 이제 이게 전부인데 지금 이것만으로는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가족들이 너무 불안해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가족과 같은 게 수원의 공동주택 공동담보, 네. 수원 부산이 공동주택 공동담보 전세 사기인데 여기가 후순이고요. 그리고 대전이 다가구 주택 전세 사기인데 여기도 후순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은행이 선순위로 있는 거죠. 근데 여기도 쫓겨납니다. 네. 경매가 개시되면. 그리고 이제 신탁 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무순위 법률적으로는 무순인데 너무 억울한 거죠. 6년 동안 신탁회사는 방치하고 뒤늦게 임대인이 그 은행한테 돈을 못 갚으니까 신탁회사는 세입자한테 나가라는 네, 이게 네. 지금 전국적으로 500세대가 넘습니다. 지금 그 청취자분께서 한 분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1174님께서 전세 계약 시에 등기 의무화를 하는 법안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제안을 주시는데 이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법률적으로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예. 원래 우리나라 민법상 전세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전세권이 있어서 전세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등기를 하지 않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세권 그 등기할 때 등기 비용이 들어요. 등기 비용이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 10억짜리 전세할 때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대략 25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그 비용이 아깝다 보니까 그냥 전세 계약만 체결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이제 이걸로 가름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민법상 전세권 등기를 했을 경우에는 그 세입자는 10년 동안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제 갱신 기한이 10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10년간 살 수 있는 민법상 전세권 등기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한데 이제 각자 필요에 따라 다른 거죠. 세입자는 등기 비용을 줄이고 싶은 예. 거고 또 임대인 입장에서는 10년간 보장하고 싶지가 않은 그렇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제 채권적 전세라는 계약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지금 채권적 전세가 주택임대 사업자하고 전세대체로하고 맞물리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화된 그런데 내년부터 금리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바뀐 게 없어요. 예. 바뀐 게 없어서 이대로 가면 한 5년 뒤에는 지금 전세 사기의 역사가 또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뭐 피해자분들의 상황 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앞으로 이런 피해가 계속되지 않으려면 예방도 중요합니다. 네. 혹시 전세 사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되는지 혹은 예방을 하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조언하신다면요? 그 일단은 형사처벌에 관심이 많으시죠. 전세사기 예. 피해 가족분들이 형사처벌에 관심이 많으시고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제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전세지옥이라는 책을 가지고 나오면서 이제 하셨던 말씀이 네. 전세 사기 가해자에 대해서 현재는 법정 최고형이 아무리 가중을 하더라도 15년밖에 안 돼요. 네. 15년밖에 안 돼서 이걸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라는 것을 개정을 해가지고 네. 전세 사기처럼 뭔가 피해 금액이 큰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이득액이 50억 이상일 경우는 무기형까지도 할 수 있고 네. 뭐 5억 이상 50억 미만일 때는 3년 이상 뭐 50원 이하까지 또 처벌할 수 있게끔 네. 이렇게 법률을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현재 그 법안이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근데 전세 사기의 문제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형사처벌로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장의 예방도 이제 굉장히 긴 얘기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전세 사기 피해 가족들이 내년부터 2년간 최지수 작가가 쓴 전세 지옥이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국가나 시민사회에서 돕지 않으면 이분들은 너무 힘드실 거예요. 지금도 그나마 이제 사회적 재난이라고 하면서 시민사회에서 으쌰으쌰하면서 버티고 있지만 이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이제 잊혀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법안이 좀 더 잘 만들어져서 이 전세 사기 피해 가족들이 앞으로 2년간 버틸 수 있는 뭔가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예. 말씀드립니다. 피해자분들이 뭐 떼돈을 벌려고 이렇게 전세에 뭐 뛰어들었다가 뭐 어떻게 해본 게 아닙니다. 더 뭐 럭셔리한 그야말로 뭐 정말 막 몇십 평대 뭐 100평대 이런 집에서 살만하려고 집을 장만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월세보다 조금 더 나은 나의 보금자리 하나를 위해서 들어갔다가 이런 사기를 당했고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오셔서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당장 내년 6월 즈음부터는 어디로 우리 이제 가야 하나 걱정 또 지금도 많으실 거고 냉가슴 앓으시면서 이 겨울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부 여당 그리고 이 입법안을 추진하는 정치권에서도 귀를 좀 더 기울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잊히지 않길 좀 바라보겠습니다. 세입자 114 운영위원장 김태금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 인터뷰 초반에 최가박당 시간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께서 언론중재법에 대한 국민의 찬성
찬성 의견이 높았다면서 여론조사 수치를 언급했었는데요. 미디어오늘 그리고 리서치뷰가 의뢰해서 리서치뷰가 2020년 5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무선 ARS 85%, 유선 ARS 15%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 가짜뉴스 보도,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관련 찬성한다는 의견이 81%로 나타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센터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공인의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연말이기도 하고 연휴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온 첫날이라 오늘은 퇴근길이 평소보다도 더 혼잡한데요. 급하게 가기보다는 안전을 먼저 생각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서울시내 내부순환도로 성수대교 방향 사고의 영향이 남아 있습니다. 뒤로 연희 램프부터 종암분기점까지 40여 분 정체가 되고 있고요. 일산 쪽 강변북로는 한남대교부터 가양대교 쪽으로 더디고 반대 구리 쪽 방어에서 월드컵대교, 마포대교부터 구리시계까지 거의 전구가 밀리면서 정체 통과에 1시간 20분 소요됩니다. 잠실 쪽 올림픽대로도 행주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더디다 강남권인 동작대교부터 강동대교 쪽으로 1시간이 넘게 예상되고요. 고속도로에선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안성휴게소 1,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뒤로 안성분기점부터 정체가 심합니다. 또 수도권 제일순환선 판교에서 일산 쪽 도리분기점에서 송내 사이 정체가 긴데 이 사이 안현분기점 부근에 사고 차량 갓길로 옮겨졌지만 여전히 부근 혼잡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정치발전소입니다. 정치발전소 장앤장 함께 하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민주당 총선기획단 위원이신 장윤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연설 제가 듣기에는 포인트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네. 우선은 본인은 내년 총선에서 배지 달지 않겠다. 그리고 운동권 특권 정치 중대 범죄가 법에 따라 처벌한 걸 막는 정당의 폭주를 막겠다. 마지막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하는 사람만 공천하겠다. 장수왕님 혹시 제가 놓친 다른 포인트가 뭐 있을지요? 당정일체를 더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대통령을 보유한 정당이고 또한 집행력이 있는 정당이다. 그거는 대통령실과 앞으로 네. 더욱더 호흡을 강하게 맞추겠다라는 거 의지로 전 읽었고요. 네. 불출마 선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읽었냐면 공천 물갈이 정말 세게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나 비대위원장인데 내가 어디 좋은 지역구 받거나 나 아니면 비례대표 나가가지고 나 편안하게 배지 달 생각 없어요. 나는 당을 먼저 위하고 국민을 먼저 위할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영남권 중진 의원분들 각오하세요. 제대로 된 총선 물갈이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읽어진 것 같고요. 네. 이번에 이재명 586 개딸 이 얘기를 몇 번이나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것을 보면 이번에 총선에 임하는 국민의힘의 선거 구호, 구도, 캐치프레이즈 이게 다 나온 것 같아요. 나왔습니까? 네. 뭐 장명을 한 문장 혹시 하신다면? 그냥 이재명 나빠요. 이재명 네. 총선 승리 맞겠어요.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선전포고를 했다. 이렇게 전 읽혀졌습니다. 나 지금 떨고 있니 영남 의원들 뭐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다고 하셨고요. 이게 예. 아마 역대급 총선 물갈이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한번 좀 지켜보고요. 장 변호사님 네. 오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하여튼 민주당처럼은 안 해야지 뭐 이런 연설이었던 것 같아요. 민주당처럼은 안 해야지를 넘어서요. 네. 제가 몇 문장을 좀 봐왔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대범죄가 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을 막는 것이 지상 목표인 다수당. 더 폭주하면 현재 미래를 망치는 걸 막아야 한다. 네. 이거는 상대당을 뭐 존중까진 바라지 않고 그냥 야당으로서 존재 자체를 그냥 인정한다면 하기 어려운 이건 거의 적을 규정하는 언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386, 486 이제 해를 거듭하면서 계속 기득권화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죠. 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을 숙주 삼아서
386이 686이 되도록 썼던 영수증을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위에 군림하고 있다. 네. 가르쳐 치려드는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해야 된다. 이건 혐오의 언어예요. 정치인의 언어가 아닙니다. 제가 한 칼럼에서 일간지 칼럼에서 이렇게 지적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네. 한동훈 그 당시 장관의 화법은 굉장히 혐오와 모멸의 언어다. 상대를 완전히 짓밟는 언어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본인의 신뢰 자산을 깎아먹는 언어라는 겁니다. 아, 오늘도 그 과거 평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구나. 첫 일성으로 타당을 이렇게 적대시하고 대통령이 잘 싸우는 장관으로 추켜 세웠던 그 부분에서 더 이상의 확장성을 가져가기는 어렵겠구나. 예.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장사님 그 비대위원들의 구성도 궁금한데 재미없어요. 오늘은 김영동 의원이 비서실장으로 맞아요. 일단 임명이 됐고 네. 뭐 비대위원과 별개로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사실 뭐 지금 한동훈 비대위 체제의 비대위원들은 뭐 정치, 신인, 청년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들러리가 되지 않으려면은 중진이나 좀 색깔이 뚜렷한 좌장들도 좀 모셔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비대위원 어떻게 구성을 할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예. 당에도 물어봤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과 전혀 상의를 하고 언질도 안 준대요. 그냥 본인이 정말 알아서 판단을 해서 비대위원을 선임할 것 같은데 네. 의미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만 보일 겁니다. 한동훈 장관의 말과 행동에 무게감이 실리지 네. 예전 2011년도 박근혜 비대위처럼 그때 막 이상돈 의원, 김종인 위원, 그다음에 이준석 위원 네. 이렇게 기라성 같은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양희 윤리위원장도 그때 비대위원이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되게 보수파 진영 내에서 중요한 정치적인 자원들을 다 비대위원으로 끌어다가 썼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7, 8, 9라고 상징이 되는 네. 좀 젊고 개혁적이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비대위지 정치력이 있는 비대위원을 모셔가지고 한동훈 장관의 뭐를 좀 뒷받침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논란을 불러 일으켜가지고 좀 국민의 관심을 끌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진 않아요. 아까도 이제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네. 대통령에게 할 말하는 용산에 쓴소리하는 그런 비대위원회보다는 조금 더 용산과 대통령실과 호흡을 맞춰가는 비대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총선을 앞두고 비대위원들이 막 튀어버리면은 네. 이거는 총선 공천부터 시작해서 선거 전략 짜는데 상당히 부담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조금 정치를 모르는 좀 튀지 않는 전문 영역에 계신 분들이 비대위원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장 변호사님도 비슷한 생각이신죠? 너만 보인단 말이야. 한동훈 위원장 외에는 특별히 그렇죠. 의미 없을 노래로 것이다. 해주세요. 네. 그리고 저는 애초부터 한동훈 비대위 체계에 대해서 기대를 걸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요. 이준석 전 대표가 이야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좋지 않아요. 네. 그런 한복판에서 치러내야 되는 선거인 겁니다. 그러면 박근혜 비대위가 성공했던 건 무엇입니까? 이른바 이명박 인기가 없으면 박근혜로 대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은 결이 다르니까요. 완전 적대시하고 거리 정치적인 간극이 큰 인물이니까요. 그러니까 바뀌었구나라고 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는 바뀌었다는 인식 갖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비대위원들도요. 병풍 내지 들러리 이상의 역할을 사실상 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은 본인의 정치적으로 그립감을 가져간다기보다는 대통령의 신임, 신망, 믿음, 신뢰에 기반해서 거의 국민의힘을 사실상 뭐랄까요. 대통령의 사당화 이미 그렇게 가고 있었지만 거기서 더 벗어나기는 어려운 구도이기 때문에 네. 전 비대위원회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요. 모든 분들을 열려 있고 만날 수는 있지만은 뭐 어떤 특정 인에 대한 전제를 갖고 있지는 않다. 질문 자체가 기자들이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또 언급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딱히 생각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아니 얼마든지 만날 수도 있지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일 탈당을 예고한 이준석 전 대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나 있고 두 번째가 쌍특검법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만날 가능성은 없죠. 예. 누구나 다 만날 수 있지만은 다양한 분들 다 만날 수 있지만 네네. 바로 열고 이준석 빼고. 그런 게 있습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쌍특검과 관련해서는 이미 이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건희 여사 특검은 총선용 악법이다. 네. 당과 대응 방안을 논의해서 책임 있게 발언하겠다.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당에서 일관된 기조를 갖고 있잖아요. 네네. 그것은 뭐 우리는 그거를 다 반대표 던질 거고 대통령께는 뭐 거부권을 행사하시라고 우리는 할 거다. 건의할 거다. 이거는 총선용 정쟁용 법안이다. 민주당이 한 나쁜 짓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네. 이것과 관련해서 뭐 다른 얘기. 국민들의 많은 분들 대다수가 좀 찬성하니까 대통령님 좀 이거 그냥 수용하시죠. 라는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상했듯이 네. 그냥 당과 호흡을 맞춰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의견이세요? 저는 네. 첫 시험대 정치적인 시험대는 김건희 여사 특검일 수밖에 없어요. 예. 저는 여기에는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특검법은 받아야 돼요. 그래야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그나마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변했다는 모습으로 국민들께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도 기대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그랬거든요. 김건희 여사 특검은 악법이라고 하면서도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이야기를 해서 뭔가 출로를 열어놓는 듯한 발언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오늘은 역시나 이거는 악법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건 정당한 태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야 공히 사법적으로 단죄할 부분이 있으면 단죄해야 되고 사법부의 판단에 수긍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명품백 받은 건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봤는데요.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돈봉투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나느니 돈봉투 받은 사람이 내 눈앞에 앉아있다느니 거의 피의 사실을 상세하게 브리핑하듯이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통령과 관련된 그리고 여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함구하고 민주당이 그런 질문을 시키냐고 이야기하는 거 이걸 이중잣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선에서 국민 선택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이야 모르겠습니다. 정권 초반부라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특히 초선 의원들 왔다 갔다 하고 이 길인가 저 길인가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기도 하고 자당에서도 함구하고 있지만 이 균열이 언제 생길까요? 저는 선거 앞두면 어떤 파동으로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명품백 관련해서는 이게 몰래 촬영된 의도된 영상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독소 조항이 있다라는 거 특검법에 뭐 중계를 해야 하는. 그다음에 왜 이 시점에 총선을 앞두고 해야 되는가라는 세 가지를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요? 일단 위법 수집 증거인 측면이 있죠. 함정 취재라고 그 서울의 소리 측에서도 밝혔습니다. 네. 저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형사재판 절차라고 보면요. 네. 수사기관이 수집한 위법 수집 증거는 독과독수 이론에 의해서 쓰지 못합니다. 증거 능력 자체가 없어요. 이 말인즉슨 판사가 못 본다는 소리입니다. 판결문에 이거를 근거로 유무죄 판단 자체를 못해요. 네. 현출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사인의 위법 수집 증거는 판례가 일관돼서 위법성과 공익성을 견주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건 개인이 어떤 위법한 절차에 따라서 영상을 촬영했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김건희 여사가 현직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3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명품백을 수수하는 그 장면 상당한 공익성이 있습니다. 이게 뇌물죄로 의율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김영란법 위반 배우자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인식했으면 처벌도 가능하거든요. 공익성이 상당합니다. 이거를 아예 못 쓴다라고 하는 건 전 방점이 잘못 찍혔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한동훈 장관 생중계 이야기를 하던데요. 최순실 특검 때 본인이 특검으로 활동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본인이 이야기한 독소 조항에 따라서 언론 브리핑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선 틀리다? 이거는 이중잣대 내로남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한동훈 장관이 오늘 비대위원장으로 취임을 했잖아요. 네. 제가 좀 조언을 해주고 싶은 네네. 얘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을 구원투수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말과 행동을 실수를 하면 그건 한동훈 개인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보수 우파라는 진영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한동훈 이후에 다른 구원투수가 보이질 않아요. 그냥 무너지면은 그냥 총선 패배로 가는 지름길로 간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앞으로 발언을 좀 상당히 신중하고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이렇게 본인의 생각을 가감없이 얘기를 하면 상당히 정치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전 상당히 우려스러워하는 거는 엘리트주의예요. 한동훈 장관 한 번도 실패한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네. 뛰어난 검사였잖아요. 법무부 장관 됐잖아요. 그리고
느닷없이 갑작스럽게 집권 여당의 1인자가 됐어요. 근데 전 정부 때 계속 좌천 인사도 있었지 않습니까? 좌천이 실패해요. 좌천을 통해서 성공을 한 거 네, 아니에요? 네, 결국에는 한 2년 정도 뭐 법무연수원 가 있다가 법무부 장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실패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소수의 뛰어나고 아주 우수한 사람들이 지배를 해야 한다. 사회와 당과 나라를 지배해야 된다. 내가 정치를 잘 모르지만 나는 정치권을 내 생각과 판단대로 하면 정말 개혁할 수 있어. 예. 바꿀 수 있어. 이런 것이 자칫 잘못하면 오만과 독선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정치는 네. 정말 대화 타협 조정이에요. 그냥 내가 고독한 결단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국민들이 감동을 하거나 그것이 항상 옳은 길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 초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에 정치 경험이 있는 분들하고 충분히 좀 상의를 하셔라. 네. 엘리트주의에 빠지지 마시라.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지금 오늘 첫날의 취임 수락 연설에서 나온 표현들 또 뭐 아까 말씀하신 공천에 이번에 대규모 물갈이가 아마 예상될 거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이재명 대표랑 대비되는 부분이 있다.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히 영향을 좀 주는 물갈이 주도권을 먼저 좀 가져갔다. 뭐 선공이 갔다. 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예. 이게 혁신의 방향에 부합한다라는 의견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긴 한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얼굴로 진용을 새로 짜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켜보는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선 내심 뭐 피고인대 검사대 구도를 가져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의원들이 하고 계시는데 네. 거기에는 최소한 동의하긴 어렵습니다. 일단 한동훈 장관은요. 법무부 장관직에서 본인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되는 정무직 공무원 지위에 있을 때도 사실 검사 정체성은 못 내려놨었어요. 네. 사실 수사검사처럼 이야기했었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편향을 갖고 그게 그 위치를 그냥 이동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대단한 프레임이 바뀔까? 그렇진 않고요. 네. 오히려 정치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검사 대 검사 또 검사의 프레임. 그리고 저는 장성철 소장님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좀 공감이 되는 게요. 네. 인생에 실패 경험이 적고 거의 없는 사람이 정치 영역에 들어왔을 때 그 오만함, 오늘의 어떤 일성에서도 좀 드러난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못하냐? 민주당이 이렇게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왜 못하냐? 그리고 대통령의 정치 혐오와도 맥이 다 있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드러난 녹취에서 나는 민주당을 차마 갈 수 없으니까 간 거 아니냐. 이건 정치적인 어떤 선택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등 떠밀리듯이 난 정치판이라는 게 상당히 싫은데 네. 그냥 여기에 오게 됐다. 그 연장선상에서 정치를 고민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도 전문가 영역이고요. 대화 타협을 통해서 총의를 모아나가는 과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잘 해낼 수 있을까? 전 상당한 물음표가 많이 쳐집니다. 뭐 비슷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우리 네네네 장 그러니까 교수님과 한동훈 장관이 네. 성공의 오류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은 항상 성공의 길로 모든 사람들을 이끌 거야. 복잡 단안하잖아요. 네. 정치는. 그래서 그냥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야당을 인정 안 하고 대화 안 하지만 어쨌든 집권 여당의 당대표니까 여야 관계를 좀 회복시킬 수 있도록 전 불가능해 보이지만 예. 총선 때까지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예. 좀 그런 부분에서 좀 힘쓰시고 뭐장 변호사님께서 뭐 대단한 혁신이라 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국민의힘은 뭔가 지금 변화해 보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보인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는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좀 조급할까요? 조급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아직도 지속적으로 높고 네. 정권 견제론 심파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기회는 이때다. 민주당을 이재명 당으로 탈바꿈시키자. 내가 믿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대규모로 공천을 줘가지고 2027년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주춧돌 기반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 사법적인 리스크 맨날 뭐 일주일에 몇 번씩 재판받으러 나가서 당무를 제대로 보는 거가 맞아? 라고 할 정도로 네. 사라져버렸어요. 언론에서 거의 진짜. 그러니까 무능력, 무책임, 무계획적인 당대표가 아니냐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네. 한동훈 장관의 등장,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의 부재 이런 것들이 내년 총선을 판을 바꿀 수 있을까? 결과를 바꿀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대통령 2년차, 3년차에 총선은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을 잘하셔가지고 부정평가를 낮추지 않으면 한동훈 장관이 아무리 당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으로 정책도 바꾸고 인물도 바꾸더라도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는 게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앞으로 정치를 잘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세균 전 총리, 이낙연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도 만나고 이렇게도 만나고 이렇게도 만나는데 다 같이 만나지는 아직 않고 있어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어떤 통합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 네 분 사이에서 특히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간에요. 할 수 있을까의 문제가 아니라 하고 싶지가 않다라는 감정적인 문제. 이재명 대표가요? 네네. 좋아 뭐 정세균, 김부겸 이 두 전직 총리랑은 같이 한번 내년 총선 때 공동 선대위원장이 돼서 좀 선거를 같이 치러볼까? 근데 가로 열고 이낙연은 빼고 잠재적인 대권 주자고 얼마 전에 보도 나온 거에 의하면 검찰 수사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이 대장동과 관련된 기사를 그 처음 보도했던 기자에게 줬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잖아요. 지금까지도 이재명 당대표를 괴롭히고 있는 대장동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어. 감정적인 문제가 이낙연 대표에게는 향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또한 잠재적인 대권 경쟁 주자잖아요. 제발로 나가주겠다. 탈당한다. 나가서 신당 만든다. 아, 고맙습니다. 이런 생각이겠죠. 붙잡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낙연 빼고 통합정치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의 관건은 이준석이었고 민주당의 중요한 부분은 이낙연이거든요. 근데 두 분을 빼고 나서 당의 통합과 단합을 이루겠다라는 거는 좀 모순된 거죠. 민당 총선기획단 장윤미 위원님 그렇게 빼고 갑니까? 아니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큰 정치를 하겠다고 대선 출마도 하고 이랬던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만약에 만났다 두 분이 이재명, 이낙연 그랬는데 이낙연 대표가 만남 이후에도 아 역시나였다. 나 그냥 당 나가련다 이러면 그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로서는.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야 된다. 민주당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대립각 정확하게 세워야 됩니다. 수권정당으로서 대안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돼요. 그리고 국민 선택 받아야 됩니다. 거기 이낙연, 이재명, 정세균, 김부겸 그 가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테두리 안에서 이 정치적으로 성장해왔던 분들이 다 힘을 모아야 한다라는 데는 당원과 국민들이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요. 저는 더 이상의 이 이낙연 대표님도 이제는 이제 새가 구축되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는 당의 힘을 실어주시는 게 정말 맞는 방향 아닌가 이런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대통령실이 새해 윤석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개최를 뭐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만약에 한다면 두 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참여하신 대통령실 출입 기자라면 장수영님 그리고 장 변호사님 뭘 묻고 뭘 듣고 싶으실까요? 질문하다가 쫓겨날 수도 있는데. 질문은 원래 날카로워되니까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셨으면 거부권을 행사하셨는데 이거는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으로 있으시면서 말씀하셨던 정의, 공정과는 좀 다른 판단이 아니냐. 조국 전 장관 수사할 때만큼 그렇게 엄격한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게 바로 윤석열의 정치적인 명분과 생명력 아니냐. 그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발언권을 만약에 이어받아서 장윤 변호사님. 저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절차에 따라서 보관했다고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그리고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는 아셨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 보니까 신년 기자회견 또 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검토 중이라니까 어떻게 할지는 보고요. 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 오늘이 이 코너에서는 마지막인데 뭐 정치 발전 현안 관련된 얘기도 좋고요. 우리 청취자분들에 대한 뭐 당부 말씀도 좋고요. 장수영님부터 한 번씩 말씀 듣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정치 제가 잘 몰라가지고 국민 여러분께 정치 누가 하나요? 말씀드리 그렇고요. 그동안 좀 방송에서 너무 고맙고 감사했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도에 정말 좋은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동안 KBS 라디오에서 방송할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KBS에서 안 보실 것처럼. 아니 불러주세요. 저희 코너가 이제 개편 때문에 이제 다른 코너로 불러주세요. 예, 장 변호사님. 저는 장성철 소장님을 KBS 다른 코너에서도 많이 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정치발전소 장현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민주당 총선 기획단 위원이신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카더가든의 내일의 우리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특집 KBS 1라디오 저녁 KBS 김용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